삼성 인도 노동자들의 불법 파업으로 인해 삼성은 어마어마한 손실을 보았다고 하는데요. 불법 파업인 만큼 파업을 주도한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거라는 소문이 돌면서 공장 내부가 아주 시끄럽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본인들은 정당한 요구를 한 거라며 회사 내에서 불만을 끊임없이 토로하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한 근로자가 사연 스토리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불법 파업의 진실을 모두 이야기하겠다며 보내주신 사연,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미트예요. 올해 23살이고 체나이에 있는 삼성 공장에서 일하고 있죠. 저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어요. 아버지는 제가 5살 때 집을 나가셨는데 그 후로 연락이 완전히 끊겼죠. 어릴 때는 이해가 잘 안 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가난한 살림에 지쳐서 도망가신 것 같아요. 그때부터 어머니는 혼자서 저를 키우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죠. 어머니는 제가 중학생이 되던 해부터 몸이 안 좋으셨어요. 처음에는 그저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상태가 나빠지시더니 결국 걷는 것조차 힘들어 하시게 됐죠. 병원에 가봐야 하는데 우리 가정 형편으로는 그럴 만한 여유가 없었어요. 어머니는 아프신 와중에도 제게 미안해하시면서 아미트, 넌 공부에만 전념해라고 하셨지만 전 더 이상 공부만 할 순 없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일자리를 찾아 나섰죠. 우리 동네에는 일자리가 많지 않았어요. 대부분 일당으로 일하는 날품팔이 일이나 작은 가게의 점원 자리 정도였죠. 한 달 동안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일자리를 찾았는데 딱히 좋은 곳은 없었어요. 하루는 친구 라훌이 저한테 귀띔을 해줬어요. 삼성이라는 한국 회사가 우리 지역에 공장을 세우고 직원을 뽑는다고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외국 기업이 우리같이 낙후된 지역에 올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라훌이 보여준 구인 공고는 진짜였어요. 저는 바로 지원서를 작성했죠. 떨리는 마음으로 서류를 제출하고 면접을 보러 갔어요. 면접장에는 저 같은 청년들이 정말 많았어요. 모두들 간절한 표정이었죠. 면접관님께 제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아픈 어머니를 돌봐야 해서 안정적인 일자리가 절실하다고요.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렸죠. 면접관님은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기적 같은 소식을 받았죠. 합격이었어요. 첫 월급을 받던 날 저는 울면서 어머니를 안았어요. 드디어 어머니를 병원에 모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삼성은 직원들에게 의료보험도 제공해줬는데 덕분에 어머니 치료비 부담도 한결 줄었죠. 어머니는 제가 취직한 걸 무척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우리 아미트가 이렇게 좋은 회사에 들어가다니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죠. 지금 생각해도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중 하나였어요. 어머니의 치료가 가능해졌다는 안도감, 안정적인 직장을 가졌다는 자부심,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희망이 가득했거든요. 삼성은 저희 가족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준 은인이나 다름없었죠. 어머니 병세는 천천히 호전되고 계세요. 아직 완전히 나으신 건 아니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지셨어요. 저는 매일 아침 어머니께 약을 챙겨드리고 출근하는 게 일상이 됐죠. 때로는 힘들 때도 있지만 어머니가 조금씩 건강을 되찾으시는 모습을 보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알 수 없는 힘이 생긴다고나 할까요? 삼성에서 일한 지는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처음 입사했을 때는 그저 어머니의 병원비를 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는데 지금은 제가 이 회사에서 꽤나 인정받는 직원이 됐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단순 생산직으로 시작했죠. 부품 조립부터 품질 검사까지 맡은 일은 무조건 완벽하게 해내려고 노력했어요. 야간 근무가 있을 때면 어머니께서 많이 걱정하셨는데 전 오히려 더 많은 일을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죠. 밤에는 기계 소리만 들리는 조용한 공장에서 일하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제 성실함을 첫 번째로 알아봐 주신 분은 라오 과장님이었어요. 어느 날 야간 근무 때였는데 제가 불량품을 발견하고 즉시 보고를 했거든요.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는 작은 결함이었는데 전 그게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죠. 라오 과장님은 제 판단을 높이 평가해 주셨어요. 그 후로 과장님은 저를 특별히 관심 있게 지켜보셨어요. 제가 청년 과장이라는 것도 아시게 됐죠. 어느 날 과장님이 저를 사무실로 부르셨는데 한국어를 배워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셨어요.
한국 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요. 매일 밤 어머니 간병을 마치고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어려웠죠. 알파벳도 다르고 문법도 완전히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공부했고 한국인 관리자분들께 틈틈이 한국어로 인사도 건넸죠. 실수할 때마다 부끄러웠지만 다들 제 노력을 예쁘게 봐주셨어요.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오신 이사님과 우리 부서 회의가 있었는데 통역하시던 분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라오 과장님이 저를 추천해 주셨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통역을 시작했는데 이사님께서 제 한국어 실력을 높이 평가해 주셨죠. 그 일을 계기로 저는 품질관리팀으로 발탁됐어요. 한국 본사와 직접 소통하면서 일할 수 있는 자리였죠. 급여도 많이 올랐고 책임도 커졌어요. 어머니는 제가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너무 기뻐하셨죠. 내가 이렇게 잘 될 줄 알았다고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품질관리팀에서 일하면서 저는 더 큰 꿈을 꾸게 됐어요. 단순히 일을 잘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팀을 이끄는 리더가 되고 싶었거든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전날의 품질 보고서를 검토하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 해결 방안을 제시했어요. 한국 본사와의 화상회의도 자주 참석하면서 회사의 큰 그림도 보기 시작했죠. 얼마 전에는 김 부장님께서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곧 있을 팀장 인사 발령 때 제가 후보에 올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가능성이 높다고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뛰던지. 팀장이 되면 월급이 또 오르니까 어머니 치료에도 더 신경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전 이미 어머니를 위해 조그만 집도 알아보고 있어요. 지금 사는 곳은 병원과도 멀고 환경도 좋지 않거든요. 팀장 승진이 확정되면 제일 먼저 이사를 가려고요. 어머니께는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새집 구경 가실 때 어머니 표정을 상상하면 절로 미소가 나요. 하지만 요즘 들어 회사가 조금 이상한 분위기가 돌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평소와 다른 분위기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어제는 제 팀 직원 중 한 명이 몰래 저를 찾아왔어요. 다른 부서에서 파업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걱정돼요. 지금 이 시점에서 파업이라니. 게다가 제가 팀장 승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요. 물론 저는 삼성이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우리 지역 발전에 엄청난 도움을 준 회사잖아요. 이런 상황이 빨리 진정됐으면 좋겠는데 파업이 현실화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평소처럼 어머니 약을 챙겨드리고 출근을 했어요. 그런데 공장 정문에 들어서는 순간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죠. 평소에는 활기찬 인사를 나누던 동료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소곤거리고 있었거든요. 제 팀의 라제 씨가 저를 발견하고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아미트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회사 화장실 근처 조용한 곳으로 가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상황이 훨씬 심각해 보였어요. 직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해요. 처음에는 야간 근무 수당이나 휴게 시간 같은 작은 불만들이었대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요구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지금 삼성의 복지가 얼마나 훌륭한지 다 알고 있거든요. 제 친구 수레 씨는 중국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거기는 정말 환경이 좋지 않거든요. 야간 근무가 많은 건 물론이고 제대로 된 휴식 시간도 없대요. 급여도 우리보다 훨씬 적고요. 그런데 왜 우리 직원들은 이렇게 불만이 많은 걸까요? 라제 씨의 말을 듣고 있자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특히 파업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정말 놀랐죠. 벌써 100명 정도가 파업에 동참하기로 했대요. 라제 씨가 속삭이듯 말했어요. 100명이라.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었죠. 사무실로 돌아와서 업무를 시작했지만 도저히 집중이 안 됐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생산라인 직원들이 평소보다 자주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보였어요. 그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마치 폭풍전야 같은 분위기였어요.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에 갔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보통 때는 시끌벅적한 웃음소리로 가득한 공간인데 오늘은 묘하게 조용했거든요. 사람들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제가 지나가면 대화를 멈추는 것 같았어요.
오후가 되자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파업 동참 인원이 300명으로 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무렵에는 1000명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믿기지가 않았어요. 우리 공장 전체 인원이 3000명 정도인데 3분의 1이 넘는 인원이 파업에 동참한다니. 동료들이 하나둘씩 저를 찾아와서 파업 동참을 권유했어요. 아미트, 너도 우리와 함께해야 해. 이건 우리 모두를 위한 거야. 하지만 전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 상황을 다들 알잖아요. 아픈 어머니가 계시고 매달 나가는 병원비도 만만치 않은데. 게다가 전 정말로 삼성이 우리에게 잘해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동료는 제가 회사 편만 든다고 비난하기도 했어요. 너는 승진만 바라보고 있다면서요. 그 말을 들었을 때는 너무 서운했어요. 전 단순히 승진만 바라보는 게 아닌데 정말로 삼성이 우리 지역을 발전시켰다고 믿거든요. 제가 이렇게 어머니 병간호를 할 수 있는 것도 다 회사 덕분이에요. 오늘 저녁 파업 주도자들이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임금 50% 인상, 노동시간 20% 단축, 복리후생 개선 등을 요구한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너무 터무니없는 요구 같아요. 어떤 회사가 이런 요구를 한 번에 들어줄 수 있겠어요? 퇴근길에 공장 정문 앞에서 시위대를 봤어요. 그들은 우리의 권리를 보장하라, 공정한 대우를 요구한다 같은 구호를 외치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저기에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제가 몇 년간 함께 일해온 동료들도 있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께 이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미트, 너는 괜찮겠니? 라고 물으셨죠. 전 괜찮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도 불안해요. 이 파업이 얼마나 오래 갈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앞으로 제 일자리는 어떻게 될지.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전 파업에 동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치료비를 생각하면 하루도 일을 쉴 수가 없어요. 게다가 전 정말로 삼성이 우리에게 해준 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이렇게 홀로 남겨진 기분이라 많이 외롭고 두렵더라고요. 파업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나고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죠. 오늘 아침 뉴스에서는 우리 공장 파업 소식이 헤드라인으로 나왔어요. 체나이 삼성 공장 대규모 파업으로 가동 중단 위기라는 제목이었죠. 인도 정부에서도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해요. 어제는 노동부 장관이 직접 성명을 발표했어요. 체나이 지역 최대 고용주인 삼성 공장의 파업 사태를 중재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이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경찰도 공장 주변에 배치됐어요. 파업 참가자들과 회사 측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래요. 공장 정문 앞에는 경찰 버스가 3대나 서 있고 경찰관들이 24시간 교대로 근무하고 있었죠. 마치 전쟁터 같은 분위기인데 출근길이 가장 힘들어요. 파업에 참여하는 동료들이 정문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는데 그들 사이를 지나갈 때마다 마음이 찢어질 것 같거든요. 어제는 제가 자주 커피를 마시던 람형도 시위대 속에 있었어요. 그와 눈이 마주쳤는데 둘 다 어색하게 고개를 돌렸죠. 회사 안의 분위기는 더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요. 평소 2000명 이상이 일하던 생산 라인에 이제 500명도 채 안 되는 인원이 일하고 있거든요. 기계 돌아가는 소리만 덩그러니 울리는 공장 안이 마치 유령의 집 같더라고요. 어제는 충격적인 일도 있었어요. 파업 참가자들이 공장 정문을 봉쇄하려고 했던 거예요. 다행히 경찰이 신속하게 대응해서 큰 충돌은 없었지만 동료들이 경찰과 대치하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저와 몇 년간 같이 일했던 사람들인데 노동자들의 요구사항도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어요. 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은 기본이고 이제는 노조 설립 허용까지 요구하고 있죠. 회사 측에서는 이런 요구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에요. 특히 노조 설립은 절대 불가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고민해요. 어머니는 제 얼굴만 보시면 아시는지 많이 힘들지? 라고 물으시죠. 전 괜찮다고 말씀드리지만 사실 많이 걱정돼요. 특히 걱정되는 건 파업이 점점 더 과격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저 평화로운 시위였는데 이제는 회사, 물품 반출을 막거나 출근하는 직원들을 위협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어요. 어제는 한 여직원이 울면서 돌아갔다고 하더라고요. 인도 정부에서 파견한 중재자들이 양측과 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 진전이 없어요.
노동자 대표들은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모두 수용되기 전까지는 협상이 없다는 입장이고, 회사 측은 이런 요구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죠. 제 동료 비노드는 어제 저한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아미트, 넌 우리가 왜 이러는지 정말 모르겠어? 전 솔직하게 대답했죠. 난 정말 삼성이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준다고 생각해. 다른 회사들과 비교해봐. 우린 정말 좋은 조건에서 일하고 있잖아. 비노드는 씁쓸하게 웃더니 넌 아직도 회사만 생각하는구나라고 하더라고요. 3주째인 지금 파업은 점점 더 강경해지고 있어요. 어제는 파업 대표단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고 선언했죠. 회사 측에서도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이제는 현지 언론에서도 매일같이 우리 공장 소식을 다루고 있어요. 어떤 기자는 이번 파업이 인도 내 외국기업 노사관계의 시험대가 될 거라고 분석하더라고요. 솔직히 이런 큰 이슈가 될 줄은 몰랐어요. 어제는 어머니께서 아미트, 내가 힘들면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는 건 어떠니? 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전 고개를 저었죠. 삼성만큼 좋은 조건을 주는 회사가 어디 있겠어요? 게다가 전 정말로 이 회사를 믿고 있거든요. 다음날 정말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삼성에서 갑자기 파업 노동자들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제 귀를 의심했죠. 한 달 동안 강경하게 버티던 회사가 왜 갑자기 태도를 바꾼 걸까요? 공장 전체가 술렁이고 있어요. 파업 참가자들은 자신들의 승리라며 기뻐하고 있죠. 정문 앞에서는 축제 분위기마저 느껴져요. 사람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웃고 심지어 춤까지 추는 사람들도 있어요. 회사가 수용하기로 한 내용을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예요. 임금은 인상하고 근무 시간도 줄이며 야간 근무 수당도 더 올려준다고 해요. 게다가 직원 복지 시설도 대폭 개선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노조 설립 문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나머지 요구사항은 거의 다 받아들여진 셈이죠. 하지만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갑작스러운 변화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제까지만 해도 절대 불가능하다던 요구사항들을 하루아침에 수용한다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점심시간에 만난 라오 과장님의 표정도 심상치 않았어요. 평소 같으면 이런 좋은 소식에 환하게 웃으셨을 텐데 오늘은 뭔가 무거운 표정이셨거든요. 제가 과장님 좋은 소식 아닌가요? 라고 물었더니 그저 쓴웃음만 지으시더라고요. 파업 참가자들은 바로 내일부터 업무에 복귀를 했는데요. 한 달 만에 공장이 다시 정상화되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들의 투쟁이 승리했다며 자부심에 차 있어요. 일부 파업 주동자들은 이걸 계기로 다른 외국계 기업들도 변화할 거라고 장담하고 있죠. 하지만 저는 자꾸 의문이 들어요. 왜 회사는 이렇게 갑자기 태도를 바꾼 걸까요? 지금까지 완강하게 거부하던 요구사항들을 한꺼번에 수용한 이유가 뭘까요? 뭔가 우리가 모르는 다른 계획이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저녁 한국인 관리자들이 부산하게 움직이는 걸 봤어요. 평소라면 퇴근 시간이 지났을 텐데 불이 켜진 사무실에서 계속 회의를 하더라고요. 분위기가 심각해 보였죠. 우연히 복도에서 마주친 김 부장님은 저를 보자마자 어색하게 고개를 돌리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또 있더라고요. 보통 이런 중요한 결정은 한국 본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번엔 너무 빨리 결정이 났어요. 마치 미리 준비해둔 것처럼요. 어머니께 오늘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더니 아미트, 세상에 공짜는 없단다라고 하시네요. 어머니의 말씀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죠. 정말 이게 우리의 승리일까요? 아니면 뭔가 더 큰 일의 시작일까요? 오늘 밤 공장 근처 차야 가게에서 차를 마시는데 옆자리에서 누군가가 삼성이 인도에서 철수할 수도 있대라는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죠. 설마 공장에서 늦게까지 회의를 하는 한국인 관리자들이 생각나더라고요. 모두가 승리의 기쁨에 들떠있지만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죠. 이 갑작스러운 변화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정말 승리한 걸까요? 아니면 더 큰 폭풍이 오고 있는 걸까요? 회사 측에선 중요한 발표가 있다고 아침부터 전체 조회가 있다는데 가슴이 자꾸 두근거리더라고요. 좋은 소식이었으면 좋겠는데 왠지 모르게 불안했죠.
다음날 아침부터 공장은 술렁이고 있었는데요. 소식은 다름 아닌 삼성이 파업에 참여했던 직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더 충격적인 소문도 있어요. 삼성이 인도 시장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고 말이죠. 오늘 아침 조회 때 한국 본사에서 온 이사님이 중요한 발표를 하셨는데요. 회사는 불법 파업으로 인한 막대한 손실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순간 공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어제까지 승리의 기쁨에 들떠있던 사람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버렸죠. 파업 참가자들 중 일부는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아요. 점심시간에 만난 람 형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더라고요. 아미튼 난 두 아이의 아버지야. 이 손해배상을 어떻게 감당해? 라며 한숨만 쉬었어요. 저는 다행히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동료들의 불안한 표정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죠. 어제까지만 해도 승리했다고 기뻐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앞으로 닥칠 일들을 걱정하며 공포에 떨고 있으니까요. 더 큰 문제는 삼성의 인도 철수 가능성이에요. 아직 공식 발표는 없지만 회사 내부에서는 이미 여러 가지 징후가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인 관리자들의 가족들이 조용히 한국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소문도 있고 새로운 프로젝트 계획이 모두 보류됐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어제는 밤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만약 삼성이 정말 철수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어머니 병원비는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빙글빙글 도네요. 우리 지역에는 삼성만한 회사가 없는데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아침에 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시더니 아미트, 넌 잘못한 게 없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전 자꾸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건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동료들의 투쟁을 외면한 건 아닐까요? 이런 고민들이 저를 괴롭혔죠. 회사에서는 이제 매일 새로운 소식이 들려와요. 어제는 품질관리팀이 축소된다는 발표가 있었고 신규 채용이 전면 중단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조치들을 보면 볼수록 불안감은 커져만 갔죠. 파업 주동자들 중 일부는 이미 사직서를 제출했대요. 손해배상 청구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직원들은 여전히 불안한 마음으로 출근하고 있어요. 당장 생계가 걸린 문제니까요. 어제 저녁 라오 과장님이 저를 부르셨는데요. 아미트, 넌 좋은 직원이야. 내가 추천서를 써줄 테니 다른 회사도 알아보는 게 어떻겠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게 뭐지? 정말 사실인가? 이게 현실인 건가? 실감이 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건 묵묵히 일하는 것뿐이에요. 매일 아침 어머니 약을 챙겨드리고 불안한 마음을 감추고 출근을 하죠. 텅 빈 것 같은 공장에서 기계 소리를 들으며 일하고.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지만 전 버틸 수밖에 없어요. 삼성이 우리 지역에 들어온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이제야 더 실감이 나더라고요. 좋은 직장, 안정적인 수입, 어머니의 치료. 이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 너무 두려워요. 하지만 희망을 잃을 순 없겠죠. 어머니께서 항상 말씀하시듯이 모든 어두운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온다고. 지금은 비록 어두운 터널 속에 있지만 언젠가는 빛을 볼 수 있겠죠? 전 그렇게 믿고 싶어요. 오늘도 저는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려고 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니까요. 미래가 불확실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제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그게 제가 삼성에 그리고 저를 믿어주신 모든 분들께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